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23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설 명절은 잘들 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었다며 경제난 원인을 국회와 야당에게로 돌렸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제때 그런 거 먹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좀 통과시키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면서 국회에 경제활성화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불어터진 국수 먹으면 당연히 힘을 못 쓰지요. 집값의 90%에 육박하는 미친 전셋값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부동산법이 통과돼도 집값은 요지부동이고 전세로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부동산 3법 자체에 구조적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불황 대책은 가계 소득 증대가 핵심입니다. 곧 불어터질 국수가 아니라 차진 찰밥을 내놔도 경제가 회생할까 말까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연휴가 주말 휴일 포함해서 닷새였죠. 전국적으로 황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단히 심합니다. 야외 활동 안 할 수가 없는데 각별히 유념. 안 그래도 보니까 마스크, 황사용 마스크가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그거 끼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기관지, 폐 질환은 대단히 걸리면 대단히 고약하니까 우선 본인들이 각별히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설 전후해서 청와대, 정당, 관가, 정치 얘기들 한번 좀 모아볼까요? 네, 먼저 청와대 얘기부터 시작해보면요. 오늘 첫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만간 경질이 예정됐다는 걸 확인하는 수순이 있었고요. 박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이 그 국가혁신 토대를 위해서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나머지 3년 동안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리는 그런 기간으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수경제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4대 구조개혁 등을 3년 안에 개혁을 해서 30년치의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믿음직스러운 발표였고요. 이완구 총리도 이번 그 설 명절 동안 굉장히 활발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군부대부터 민생 시찰을 하기도 했고, 김종필 전 총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예방하는 다소 파격적인 그 행보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총리실에서 그 세종시에서 정부 종합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등 1급 간부 전원을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그 총리실 앞으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그 주도적으로 부처를 리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1급 간부들만 국회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네. 이 같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행정에 실무적으로 집중을 해달라 하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과장들만 오고 실장들은 국회에 오고 국과장들은 남아서 일하라 이소리죠? 열심히 일하라 그 얘기겠죠. 예. 그러면서 22일 날 세종시로 이사를 했고요. 주소지도 조만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네요. 네. 열심히 해보겠다는 어떤 의욕을 보여준 그런 행보로 보여드립니다. 여당, 야당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가졌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그 성과를 못 낸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당정청이 우선순위를 전해서 소통과 공감의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요. 새로 입각한 의원들, 그러니까 그 새로 입각하게 될 후보자들한테도 행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4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고 이제 강력한 그 일침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까? 기자들 하나 받아 적으라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그 자세를 보였다는 게 어딥니까? 예. 자, 다음요. 야당은 네. 어때요? 문재인 대표는 이번 설 민심을 체감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아주 극에 달았다고 전하고 앞으로 우리 세민녀는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부름에 최대한 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 실책과 그 무능을 비판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정당으로 면모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폐쇄, 연장가동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특별히 천명했고, 네. 또 4.29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기존에 있는 당내 고문단을 그대로 위촉을 하는, 상임 고문단을 그대로 위촉하고, 당내 고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쇄신이나 이런 게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에서 화합과 함께 또 강력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나갔다는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김영란법. 이건 국회의장이 오늘 사람 불러다가 8인 협의체 만들자 이러는데 공청회 오늘 열렸죠? 네, 전반적으로 공청회에 앞서서 6인의 전문위원들이 나서서 발언한 내용들이 논쟁이 되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6인 중에 5인이 현재 김영란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최경환 부총리도 이게 너무 과도한 입법으로 이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도대체 김영란법이 위축시키는 경제가 어떤 경제냐, 지하 경제 말하는 것이냐 하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는데요. 각 의원들의 논란의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대상 범위가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로 확대됨으로써 다 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경찰국가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입법을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이 언론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제 공공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민간 의료계나 금융계나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간의 부정 청탁에 대해서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네. 이런 불합리점을 제시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는 것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고, 연좌제를 금지할 원칙에 위배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일반적인 행동 제한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도 의문이 좀 간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행동까지 제약하면 아무래도 이건 헌법 정신의 위반이 아니냐, 이런 식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민원련 상임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위 원안대로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로 이건 충격요법이 될 수 있다.
어떤 공무원 기강이라든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찬성표를 내놓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 정부의 원안, 현재 원안으로 오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들도 대상인데 이 문제는 가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오래될 부분인데요. 기존의 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공무원, 공립학교,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던 원안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사가 추가된 정도인데요. 문제는 언론사가 끼느냐 안 끼느냐를 놓고 많은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은 정무위에 통과한 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법 전체가 네. 아예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예. 빼면은 그러니까 차 뛰고 포 뛰고 뛰는 장기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할 의미가 확 줄어드는 거죠. 적용 범위. 그런데 지금 언론인들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 위축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오히려 JTBC의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에는 왜 언론계를 빼려고 하느냐. 오히려 더 강력히 넣어라. 난 찬성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도 있고. 기자협회 회장은 또 네. 엉뚱한 다른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게 찬반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놓고 하는 어떤 판단의 가치가 달라져 있는 것인데, 국민 시선을 보더라도 참여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 밖에도 청탁 행위에 대한 논란 등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네. 앞으로 이 법 언제쯤 최종 윤곽이 정해진 다음에 통과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공청회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과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무슨 표결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해당돼 있는 각 기관들의 어떤 중지가 모아져야 된다는 선에서 상당 기간 앞으로도 그 법의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예감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잠자기 시작한 지 1년 넘은 법인데 또 앞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뭔가 한국 사회가 결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대국적 견지에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군요. 자. 이완구 전 후보자가 자신이 맡고 있던 거를 자기가 통과시킬 수 있다고까지도 얘기했으니까 이 총리의 능력을 믿어봐야죠. 자, 그럼 그렇고 박상욱 대법관 지금 청문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원래 청문회는 사퇴하라 이런 압력이 굉장히 높던데.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청문회가 11일 날 개최가 됐어야 하는데요.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청문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후로 일정을 잡기로 연기하고 현재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는 상태고요. 야권에서는 사퇴를 하라고 하고 아예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 자체를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이 후보자를 야당 자신의 판단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 절차를 안 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당 간사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청문회 일정이 표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박 후보자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야당의 이종걸 의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전달했다고요? 뭐라고 써 있었답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죽짐돼 있던 사건에 참여를 하면서도 어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점에 관해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예. 라고 말했고요.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자기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는 열어주시란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뉴시스하고의 언론 통화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달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스스로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예. 각오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뭐라고들 한답니까? 법조계 법관 출신들은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걸러내면 되지 않느냐.
절차를 거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부결을 시켜라.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자진 사퇴하고 청문회도 안 열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 공백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야당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하는 그 경고를 내리면서 하루 이틀 안에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및 폭력 구타 이게 작년 연말부터 떠들썩했는데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 어린이집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네. 녹화본을 30일 동안 보관하는 방안을 그 대책으로 내려놨습니다. 예, 한 달간 의무 보관. 네, 그래서 이제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이 이제 나눠서 부담하도록 하는데 요 비용을 30일 녹화를 하고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 한 650억 정도라고 하네요. 뭐 레코딩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60일로 늘리면 뭐 112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일만 보관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아동 학대나 그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고 학부모가 그 의심이 될 경우에는 녹화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겠다. 예. 그래서 그 홍보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학대가 발생하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후에 뭐 이름을 바꾸거나 사업자를 바꾸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막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문을 닫게 해버리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곳이 속출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긴 하겠군요. 현장 보육교사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 그 이번 폭행 사고가 이슈가 된 데 대해서 이게 그 많은 그 어린이집 안에서 한 58%가 이게 그만둔다라는 사직 의견을 내놨다고 그래요. 교사들 중에 네, 한 네, 보육교사들이요. 60% 가까이가. 그리고 그 폭행 사고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자질의 문제다. 교사 자체의 자질의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고, 두 번째로 업무가 과다하다. 그리고 현재 교사 양성 시스템이 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그 교사 입장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고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로 규제를 하는 것을 양성화하지 말고 급여나 근무 여건을 계산해서 좀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없고 아예 대책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은 그 민간 교육교사의 근속 기간이 한 3년 9개월에서 3년 8개월도 계속 줄고 있고 예.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현재 21.5%에서 18.9%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60%가량이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보육교사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군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관심과 정성 이걸로 크는 것일 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담배값, 담배 세금은 아주 대폭으로 올려서 올 1월 1일부터 2,500원 하던 게 4,500원으로 다 2,000원씩 올랐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분들 담배 끊기 아무래도 좀 힘드시겠죠. 흡연 기간이 길었으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담배값 너무 오른다 해서 불만들이 많으니까 또다시 무슨 봉초라고 하나요? 값이 싼 좀 저가 담배를 내놓겠다 서로 여야 그러더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이렇게 막 해대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저가 담배 사례를 보자면요. 1980년도에 450원에 출시됐던 백솔이 그 당시 청솔, 백솔 이렇게 색으로 구분하는 담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200원에 별도로 공급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담배인데. 네. 근데 이제
그 2005년 결국 단종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그 동사무소에서 수입을 확인을 하고 저가 담배를 받아 피는 형태로 됐었는데 받아 핀다는 얘기 무료로 지급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2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동사무소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됐었죠. 네.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의 그 처음 안은 이런 방향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 저가 담배를 한 1,000원 선에서 공급하는 걸로 얘기를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담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죠. 저소득을 확인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다. 네. 새로 담배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겁니까? 네네. 뭐 이런 새로 만들게 하더라도 네. 그 가격선에 살 수 있는 거는 네네. 뭐 농촌 지역이나 저소득층을 증명하게끔 한다는 게 있어서 여기 좀 이제 계급 차별이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야당이 내놓은 그 봉초 담배안은 55년도부터 한 88년도까지 실제 봉초 담배가 생산이 됐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서 말아 피게 되면은 이 한 봉다리 가지고 뭐 100개 피 정도를 만들어 필 수 있는 건데 네. 그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그 지금 그 법 개정을 해서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서 이걸 팔게 되면 네. 지금 담배보다 한 반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야당의 개정안이었는데 이게 설 내내 이슈가 됐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슈가 됐죠. 네. 국민 건강 차원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려놓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담배를 저가로 주겠다는 건 가난한 사람 건강을 생각하지 말고 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일어나자 오늘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거를 다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게 뭐 추석 이슈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나는 비판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 당내 그 수석 대변인도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또 야당이 그 연말정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담배값 인상 문제도 합의할 때는 같이 해놓고 지금은 와서 발뺌하는 정치를 한다. 네. 이게 뭐 야당의 포퓰리즘 정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요. 결국은 한 일주일 동안의 그 논란만 있었을 뿐 근본적으로 FTA에 걸려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으로 봐서 네.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일관하지 않다는 것.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은 그러면은 방치돼도 좋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 앞에서는 전혀 그 정합성을 찾을 수 없는 거였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5분 36초입니다.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대통령의 발언을 좀 비꼬신 것 같군요. 그 부르튼 국수 말입니다.
그 국수 누가 물 넣었는지 그거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셨고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상황을 청와대가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있다. 팩트를 놓치고 있다. 이런 견해를 어제 있던 자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작년에 주택 거래량이 2006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인 2006년 100만 채 거래 이후 처음으로 9년 만에 100만 채 이상을 기록한 건 맞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늘긴 했는데 그런데 2006년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25%나 됐다. 많이 올랐네요, 정말. 25%씩 오르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작년 100만 채 이상 거래된 작년에 거래량 폭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고작 3%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률이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작년 물가 상승률이 1.98%인가 그렇죠 아마. 제 기억이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친 전셋값을 무기로 언론과 정부가 토끼몰이를 한 결과 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비싼 집값에도 불구하고 눈물 머금고 빚내서 집을 샀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100만 채 이상 많이 거래가 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겠죠. 큰돈 들여서 또 빚내서 집 사다 보면 살림살이 지출 규모를 줄일 테니까. 그래서 내수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집값 상승률이 한 3% 정도 됐는데 그 3% 상승이 무슨 의미인지를 청와대나 지금 경제관리들은 정말 모르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고 어제 있던 자께서는 확신하신다 이 말이죠. 아무리 토끼몰이를 해도 매년 100만 채 이상 거래가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수요가 붙으면 가능은 하지요. 가수요,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 즉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삼으면 매년 100만 채 이상 거래도 가능은 한데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100만 채 이상 거래가 또 대규모로 터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정말 이걸 청와대가 모를 리는 없고 눈 감고서 그냥 외면하면서 계속 거래는 좀 늘려보려는 시도가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거죠. 시도 정도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거죠. 지난 2006년에 거래량 폭발 이후 5년 뒤인 2011년 엄청난 거래 절벽이 왔다. 그러니까 거래가 뚝 끊겼다 이 말입니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거래 절벽이 또 오리라고 본다. 그때 정부는 어떤 토끼몰이를 또 쓸까요? 라는 게 어제 있던 자님의 주장 겸 견해십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와 관심과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집값 3% 오르는데 그쳤군요. 맛있는 치킨님 견해도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이강효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유, 백내 다복하시고 건강 만사 형통하시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무원한테 듣고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자 적게 됐습니다. 확인도 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중앙정부 공무원법 물음표를 찍어 놓으셨네요. 확실치 않다 이 말씀이시겠죠? 5급 사무관으로서 보직자, 즉 읍면동장 등에게 월급의 9%씩 지급하고 있다네요. 읍면동장이 5급인가요? 어쨌거나 그들의 평상시 월급의 9%를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무관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직속기관 과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라 곳간은 말라가는데 내년도에 선거를 의식해서 지역 유력 인사들을 돈으로라도
밟고서 가자는 꼼수가 아닌지요. 네, 이건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네요. 여기 취재 인력들에게 제가 토스는 하겠고, 제가 상근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 지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계 선배로서 확인하고 기사가 되는지를 좀 알아보라.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면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선가 들으시고 적어 놓으신 것에는 조금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면도 한두 가지는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접수를 했으니까요. 네, 확인을 시켜서 빨리 뉴스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강윤의 오늘 팀에 전속으로 배치된 기자나 작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저로서도 많이 욕심이 나긴 하는데 현재 여건상 좀 힘든 점이 있네요. 낭인님 견해도 좀 보죠. 이 정부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책임은 책임대로 따로 지는 사람들 그룹이 있고, 권리는 권리대로 따로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네. 일하는 사람 따로, 사고 치는 사람 따로, 그 사고 치운 거 치우는 사람 따로, 어디 가서 생색내는 사람 따로, 그런 말씀이죠. 따로 국밥들이란 얘기인데 어느 조직이 망해가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을 전격 교체했군요. 새 총장에 정호섭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전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 군수, 방산업체 비리 관련해서 구속되고 좀 해군이 많이 요즘 뒤숭숭하죠. 방산 비리가 비단 해군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공군의 어느 그 3스타 중장 출신도 참 너무했더군요. 5년 동안 F-15, F-16 전투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그거 그 수리 유지 업체 고치지도 않고서, 비행기 고치지도 않고서 고쳤다고 허위로 해서 5년간 무려 243억 원의 나랏돈을 그냥 꿀꺽 했더군요. 그런 자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구국 간성, 영공을 지키는 보람에 그러면서 별 3개 달고 온갖 으스대고 했을 텐데, 퇴임해서는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별 하나 길러내는데 1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스타 만들려면 최소한 나랏돈으로 30억은 들였을 텐데, 30억 들여서 스타 만들어 놨더니 고작 은퇴해서 하는 짓이 5년간 한 해 나랏돈을 50억 원씩 훔쳐먹는 거대한 쥐새끼가 돼 있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무인들은 어찌 그렇게 추접스러운 일들만 골라서 하는지 말이죠. 네, 포레스트 스토니님께서는 불어터진 국수? 그러니까 소통을 좀 잘하고 상대 당도 존중을 하고 협의의 정치를 하라는 거다. 야당은 그 본질상 상대방의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수가 불어터졌다고만 뭐라고 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잘하라,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대통령 그 발언에 화들이 많이 나셨군요. 좌삐리 좀비님께서는 불어터진 국수 타령하기 전에 탐욕에 눈이 멀어 퉁퉁 불어버린 재벌에게 감면해준 세금이나 원상 복귀 시키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방송하니까 약간 말이 꼬이는군요. 다음 볼까요? 설 연휴 말씀들은 따로 인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이 되겠네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90분 동안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김유응 교수님이라고, 태현 아빠라는 조합원으로도 유명하시던데, 문헌정보, 대통령 기록물 이런 거에 대해서 차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쓰고 있는 수첩도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그거 남겨야 한다, 이런 견해 같은 것은 대단히 귀가 쫑긋했고,
만약에 제가 어디 정치부 기자라면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떼내서 단독 기사를 쓰기에도 충분한 기사 가치도 있었는데, 연휴 첫날 방송이 돼서 많이들 이동하시느라 청취율이 그렇게 높았으리라고 기대는 크게 안 합니다만, 들으신 분들은 참 알찬 들을 만한 인터뷰였다,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좀 파괴력 있는 이른바 섹시한 그런 주제가 아니어서 90분 동안 어떨까 했는데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진국이 우러나오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 관련해서 글 남겨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도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잘 쐬셨습니까? 네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 입각했거나 입각할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만큼 가서 열심히 일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 듣습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하지 말라. 예. 이 얘기처럼 이 가슴 철렁한 얘기가 없겠죠. 그러게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아침에 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예. 입각했거나 아니면 이제 입각할 의원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얘기의 골자는 이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명씩이나, 그러니까 전체 내각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로 채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완구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 황우여 사회부총리, 예. 그다음에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지금 있고요. 이번에 이제 들어간 유일호, 그렇죠. 유일호 또 유기준 이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6명씩이나 뽑아줘서 고맙긴 한데 내년 총선이 있으니 더는 이제 뽑아가시지 말라. 이런 이제 농반 진반의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어쨌건 이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혁 이거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당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압박성 혹은 경고성 혹은 이제 조언, 재언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얘기가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는 개혁에 적극적으로 이 장관직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좀 성과를 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기여해달라 이런 요구지만 쉽게 얘기하면 말 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그럴 수 있겠네. 그 의미가 이제 이겁니다. 이번 이제 내각을 두고 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친위 내각을 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내각에 중용된 이 내각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친박 색채가 짙은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김희정 여성부 장관 정도 빼면 사실 친박 색채가 굉장히 짙은 의원들인데. 그 김희정 씨는 최연소도 됐고 이명박 정부 때 좀 가까웠던 그런 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말에는 결국 이 친박계에 대한 물갈이 의중, 또 중진급들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보기에 따라서는 좀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김무성 대표가 뭐, 공천권 다 내려놓겠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의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인 상황을 감안을 하면, 김무성 대표가 사실 내년 공천 과정에서 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까지 겨냥을 한 일종의 이 여권 내 세력 판도의 변화, 이 과정까지를 감안을 하면 분명히 김무성 대표가 어떤 의미를 담고 한 얘기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실권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 당청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이 내년 총선의 공천 과정이 굉장히 좀 시끄러울 거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뭔가 이 자락을 깔고 지금 발언들을 내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차방정식이어서 무슨 말 한마디에 뭐가 어떻게 담겨 있고 그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를 다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특히 큰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정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해석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기자 생활 빨리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새정치연합이 이제 4월 재보선 이대로 있지 않겠다. 뭐 야권이 좀 이러다가는 어부질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기획단이라는 걸 꾸렸는데 정작 공천 실무를 책임지고 맡을 수석 사무부총장 이게 진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 이 이름만 들어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두 자리 핵심 안고 자리는 왜 발표를 못했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다음에 있었던 뭐 최고위원 인선이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그다음에 주요 보직 인선, 당직 인선 과정을 두고 탕평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죠. 대체로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 수석 사무부총장 자리는 그야말로 이제 공천 실무, 그러니까 4월 재보궐선거 공천 실무도 책임지지만 사실 사무총장을 보좌해서 당의 직접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는 이제 분명하고요. 또 전략기획위원장은 뭐 말 그대로 당의 전략을 수립하는 입안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이제 그 친노 인사들은 거의 주요 당직에서 이 배제를 시켰었는데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친노 색채가 좀 짙거나 혹은 문재인 대표하고 가깝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석 사무부총장 물망에 오른 의원이 김경엽 의원이고요.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지금 거론이 되는 사람이 이제 진성준 의원인데, 두 의원의 인선이 결국은 친노를 주요 당직에서 배제하겠다 혹은 상평 인사하겠다는 원칙과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당내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내일 비공개 회의를 조금 더 갖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좀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이 탕평 인사라는 게 결국은 이 친노 일색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내 실제로 현존하는 이 계파의 이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골고루 등용하는 것과 함께 사실 친노라고 해서 또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그 문재인 대표 쪽에 뭐 나오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평 인사를 한다는 게 결국은 친노 인사는 전면 배제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 시키는 건 좀 그렇죠. 좀 상당히 억지스러운 발상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무총장 자리는 사실 이 당 대표를 보좌하는 자리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 자리에 친노 인사를 앉히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당 대표의 인선 문제에 대해서 수석 사무부총장이나 또 전략기획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좀 너무 과하다. 이 사람들이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대목은, 이 문재인 대표가 이제 사무총장 자리에 사실 본인의 직접 본인과 가깝다고 할 수 없는 양승조 의원을 지금 낙점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무총장 자리가 사실은 인사, 재정,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데. 돈, 조직. 그렇죠. 사무총장 자리를,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계파에 속해 있다고 평가받는 의원을 내정한다는 건, 또는 이제 지명을 해서 선임을 하는 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 목표가 내년 총선이 아니고, 내후년 대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에서 뭔가를 좀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좀 자기 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다면 사무총장을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정치인 문재인의 가장 큰 약점, 권력 의지의 부족, 이게 이제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어쨌든 대선을 거치면서 조금은 한결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최근에 인사를 보면 그 권력 의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좀 달라질 법하고요. 또 정치인 문재인 스스로가 좀 나름의 자신감을 좀 갖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표현. 네. 그 말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가 산책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0분 막 됐습니다. 어느 한 분 시각장애인 청취자분의 의견 함께 나누고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전달코자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지난번 설 특집 방송 같은 포맷의 방송을 기회가 되면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엊그제 18일 날 방송된 90분짜리 특집 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송 참여 단체 등에 대한 안내 전화, 일테면 전화번호나 후원 계좌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전해 오셨네요.
네, 그 설 특집 방송처럼 90분을 통으로 또는 한 2개쯤으로 나누어서 한 40분씩 특집 대담을 2건 정도 하는 것. 1일 시사 뉴스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강윤의 오늘이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경일, 우리가 흔히 그냥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국경일, 그래서 정규 방송으로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날, 명절이라거나 이럴 때는 특집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주신 선생님의 말씀 더욱 깊이 새기고 그냥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뭔가 담아갈 게 있는 특집 방송을 만들도록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사실 스튜디오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에서 휴일날 방송을 미리 녹음들 하느라고 또 그때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건 초창기 방송국이 겪는 어려움일 터이니까 제가 그 핑계를 드리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실적 어려움들을 기획력과 정성, 발품으로 좀 극복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단체 등에 대한 후원 계좌, 그런 거 오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시각장애인분, 청취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매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듣는 거니까, 어려움이 많이 계시는 분들이 제 프로를 들을 때 있을 수 있는 힘든 점, 난점, 이런 것들도 살피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세심히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새해에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간 고른 것은 연휴 끝나고 나면은 신문들 방송들 다 하죠. 설 민심 들어봤더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기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한 또 여론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명확한 팩트,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 고른 기사는 한국일보에서 오늘 크게 썼던데, 제목은 TK 지역에서도 대통령이 한 게 뭐 있노? 냉랭한 설 민심의 여당 긴장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 먼저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당장 내가 걱정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한 여당 의원에게 지역 민심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그는 다른 곳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의 초선 의원이다. 이 농반진반의 말 속에는 요즘 새누리당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녹아있다. 전통적 텃밭인 대구 경북까지 파고들기 시작한 민심 이반 때문이다. 이 의원은 대구는 늘 우리 박 대통령 잘한다는 말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박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린다고 했다. TK의 한 중진 의원도 대구조차 여론이 나빠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에서 비롯된 불통인사 논란에다 담뱃값 인상, 연말 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혼란 등 정책 혼선까지 겹쳐진 결과다. 네. 어느 여론조사기관의 당별 지지율을 보니까 아마 연휴 기간 중에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34.7, 새정치연합 33.8, 0.9%포인트 차이입니다. 통계학, 허용오차를 감안하면 이거는 비교할 의미가 없는, 즉 어느 쪽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여론조사 결과죠. 그러니까 누가 앞섰다라고 말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수치다. 그래서 그냥 버려야 되는 수치입니다. 즉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라. 하여튼 여론조사가 얼마나 민감한 거냐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는 유의미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다 알면서도 허용오차 내에서 접전, 허용오차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문 방송 다들. 사실 그거 전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자기 모순이자 내부 부정이고 자기 충돌인 거죠.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는 거는
판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치 어디가 백지장만큼이라도 앞서 있는다는 듯이 예, 저도 뭐 원칙은 34.7대 33.8이면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니까 이 수치 자체를 언급 안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연휴 기간에 텔레비전 몇 번 봤더니 그래프들 쫙 그려가지고 막 뭐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들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던데. 새누리당의 하락폭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연, 그냥 민주당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발음도. 새정치연합의 상승폭과 상승 속도가 저는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보통 39에서 41% 사이를 쭉 유지를 하다가 뭐 이완구 파동 있고 담배세 이후로 악재가 겹치고 청와대가 계속 핀치에 몰리고 하니까 함께 하락을 했는데 청와대 하락폭이 더 커서 청와대는 뭐 28, 9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그때 이제 39, 38로 내려왔다가 지금 34.7, 그러니까 얘기하기 좋게 한 35 정도라고 하죠. 이게 아마 리얼미터 거죠. 35입니다. 그럼 새누리당도 빠지긴 빠졌는데 청와대가 빠지는 속도보다는 덜 빠졌고 청와대가 빠지는 강도보다도 좀 약했다 이 말인 거고. 새정치연합은 아시다시피 뭐 처음에 아주 나빴을 때는 10% 중후반까지도 떨어졌다가 16, 7, 8 이렇게 밑에서 박박 기다가 23, 4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뭐 30%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당명으로, 이 당 지도 체제로 그런 얘기가 암울하게 당 안팎을 짓눌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2월 8일, 지금은 약 15일쯤 지난 얘기지만 전당대회의 막판에 터진 무슨 룰 변경을 둘러싼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 간의 아주 꼴불견인 논란 이런 것들이 JTBC 화면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생중계되고 그러면서 최악이었죠. 통상 전당대회라는 걸 하면 뭐 컨벤션 효과 뭐 영어로 그런 말들 이제 많이 상식화된 용어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효과를 반짝 봅니다. 그래서 2%포인트에서 많으면 5%포인트쯤 올라가는 것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문에 생기는 컨벤션 효과가 많으면 5%포인트. 그러니까 한 30%쯤의 지지율을 보인 정당이었다면 일시적으로 35%까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 최대치를 5%포인트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전당대회 기간, 전국 순회 기간 내내 큰 관심을 끌지 못한 데다가 전당대회 불과 3, 4일 전에 터진 대형 악재 때문에 컨벤션 효과란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들 지레 포기를 하고 있었고 사실 별로 나타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터진 이완구 문제에다가 뭐 연말정산 파동이니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은 저는 건강보험료 개혁하려다가 못해서 송파 세모녀 같은 분들의 부담은 그대로 놔둔 채 정부가 손을 떼려고 했다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연말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겠지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조금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 방향 자체는 맞는 거죠. 세액공제로 가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무슨 연봉이 한 6, 7천에서 한 8,500 사이의 사람들도 꽤 많이 부담을 하고 그보다 초과하는 사람들은 좀 더 내야 되는데 그 정도 누진율이 달랐기 때문에 많이 그랬던 것이고 공교롭게도 기존 언론사들의 조금 형편이 나은 언론사들의 기자들 한 10년 차 넘은 기자들의 연봉이 되게 거기에 많이 포진이 돼서 더 언론들이 뭐 융단 폭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걸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교롭게 수입 구간 밴드를 따져보면 겹치는 점이 있긴 하겠죠. 연말정산은 어쨌거나 다자녀 가구라거나 혼자 사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못했다 뿐이지 세액공제로 간 방향 자체는 맞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막 그럴 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도 수정 대책을 만들고 있고 내놓는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거기서 크게 놀랬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놀란 강도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건강보험료 개혁 백지화 이것에 대한 비판은 어마어마했었어야 합니다. 왜? 그거는 소득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세액공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일부 정책적 오류가 불러왔던 혼란에 비하면 건보료 체계 개혁 포기는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고스란히 묻고 가겠다는 것이니까 정말로 거센 비판을 했었어야 마땅하죠. 그리고 사실 많은 비판이 있긴 했고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이틀 만에 이제 백지화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년의 갈짓자 행보, 거기에서 또 한 번 민심은 나빠진 겁니다. 오죽이 못 났으면 신문방송이 며칠 기자들 용어로 조져대니까 저렇게 항복해버리느냐, 나란 일을 저렇게 즉흥적으로 한단 말이냐.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하는 게 뭐야 도대체. 국정 첫해 1년 차는 NLL이니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선거가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하다가 간첩 조작하는 거 들통나서 쩔쩔매더니 세월호로 작년 한 해는 온통 날려버리고 도대체 한 게 뭐지? 그래서 대통령의 영원한 묻지마 지지층이라는 TK에서조차도 한 게 뭐 있노? 이런 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호남 등등 비교적 정확하게 정책을 바라보거나 정치적 정서가 달랐던 곳에서는 이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빠지고 있었는데 묻지마 지지층에서도 급속하고 빠르게 의미 있게 지지를 철회하니까 34.7까지 빠져버린 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락세가 여기서 더 심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별로 누리지 못했는데 23~24% 하다가 어떻게 33.8, 쉽게 말해 34까지 왔느냐. 약 10%포인트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죠. 반사 효과가 하나 있고 이후에 2월 8일 전당대회 때까지는 굉장히 실망을 줬는데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지도부가 몇 가지 결정적인 희망이랄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논란 끝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묘역도 참배를 했고 그다음에 당내 인선에서 대탕평의 모습도 확실히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의 결기라는 거 확실히 보여줬죠. 이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한다라는 전당대회, 당선, 취임 일성 이런 것들이 뭔가 기존의 전통적 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힘은 가져왔을 겁니다. 이완구 여론조사로 한번 해결해볼까라는 발언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흔들리셨지만 바로 그것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만회됐죠. 그래서 지금 이 10%포인트 정도의 최근의 지지율 상승은 새누리당의 혼조에 대한 반사이익 플러스 문재인 대표에 대한 기대감, 이거야말로 진정한 컨벤션 효과라고 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자산으로 계속 바뀌어 나간다면 정치인 문재인의 체급과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은 동일체가 됐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아닌 것이죠. 저는 그래서 10%포인트의 상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사이익으로 올라간 부분은 썰물처럼 언젠가는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즉 다시 하락하기 전에 자체 추동력으로 이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올 상반기 그러니까 올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야당에게 굉장히 좋은 정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김영란법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그다음에 개헌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 이런 것들에 향후 여론의 추이가 반영될 주요한 정치적 태제들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TK 지역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집권 여당 청와대로서는 발등에 불일 것이고 야당으로서도 가만히 앉아서 반사이익만 누리면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표는 직접적으로 야당으로 새정치의 새누리의 지지를 철회한 표가 바로 새정치로 오리라고는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그 올 표는 다 왔단 얘기죠. 지금은 콘크리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것이지 그게 바로 야당으로 건너오지는 않는다. 그걸 건너오게 하려면 이제부터 당신들의 실력을 보여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설을 맞아 김 전 총리의 청구동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 지명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입니다. 내일은 전방에 군부대 뭐니 해도 국방이 제니까. 네.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설 연휴를 맞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 있는 육군 15사단 예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이 연휴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튼튼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불거진 건 병역 문제를 둘러싼 거짓말 의혹입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기 4년 전인 1971년 현역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야당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허위입니다. 자, 여기 병역 기록표를 보면은요. 여기 71년도에 수도 육군병원 서울에서 받으셨고요.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신체 검사 장소고요. 이 후보자는 그동안 1971년 최초 신검을 홍성에서 받았고 시골이라 엑스레이 시스템이 없어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후 1975년 대도시인 대전에서 재검을 받으면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75년도에 행정고시를 붙었으면 그 조그만한 시골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입니까? 그런 분이 군청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신체 검사를 받으십니다. 4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완구 총리여서 김종필 전 총리가 했던 말일까? 뭐니 해도 국방이 제니까. 네. 당신은 부적격이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태극기, 개양식, 하강식 논란 심상치 않습니다. 김성수 문화 정치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설 잘 쇠셨습니까? 예, 저는 설에 어디 내려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뵙게 되네요. 예. 태극기 하강식,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장면이고, 대통령이 또 뭉클했다, 이거 옛날에, 그때 좀 언급을 했는데, 실은 그때 영화도 안 보고서 한 말이라면서요?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을 법안으로 만든다더니 정부 여러 부처를 동원해서 이거 한다는데 왜 또 이렇게 시계가 뒤로 빨리 가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는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태극기 개항률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태극기 개항식이라든가 하강식을 갖다 강요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 그럴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도 이 조선일보에서도요.
이 부분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예. 도대체 미래를 생각해야 될 시기에 21세기에 자꾸 20세기식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건 아니냐. 예. 도대체 지금 현재 특히나 젊은 세대들 취업률이 9%, 그러니까 실업률이 9%나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파트 단지마다 휘날리는 태극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라를 사랑하라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할 정도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태극기 개항에 대한 이런 문제를 광복 70주년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몇몇 인사들이 너무나 과잉충성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국기 개양식 그리고 하강식 이거 막 길 가다가도 멈추고 막 가슴에 손 얹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예.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도에요. 제7대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두고 3월 1일에 먼저 극장에서부터 애국가를 의무적으로 틀어라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문화공보부였죠. 그렇죠. 문화공보부에서 지시를 해서 전국의 381개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에 애국가를 상영하게 됐고. 그러면 그 영화 보러 간 사람들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야 돼요? 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랬었어요? 1분 40초 동안이나 일어나서 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허. 이 조치를 또 바로 그 다음날 확대를 해요. 그래서 읍면동 포함해서 전국 782개 공연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영화들이 사실 70년대 초반인데 이때 민감한 소재들은 아예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보면 우리가 반공 영화, 배달의 기수 같은 거. 반공 영화도 많았지만 되게 많았던 영화들은 호스테스 영화들이라고 해가지고 별들의 고향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이유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건하게 1분 40초 일어나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불구죽죽한 그런 화면으로 바뀌는 이런 민망한 코미디들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아예 72년서부터는 유신이 선포되고 긴급조치 시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 국기 개항식 하강식이 정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실제로는 그 이듬해 72년 5월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국기를 존중하는 일이 바로 애국이고 우리는 국기를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훈시하자마자 바로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또 국기 개항식 하강식 때 서서 예를 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국기 하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재의 상징이자 산물이네요. 예, 그렇죠. 출발을 알리는 그런 문화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제 시대 때도 국기 하강식 같은 그런 형태들이 있긴 했는데 그게 일제 시대 때 바로 도입이 됐다기보다는 일제 시대 때는 모든 행사를 할 때 있어서 일장기를 개항하고 일장기 때 경의를 표하는 그리고 맹세를 하는 이런 행사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기 하강식 혹은 개항식 이렇게만 따지면 그거를 법으로 강제했던 것은 사실 독재 정권 때부터다라고 봐야지 옳은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1999년에 이게 사라집니다. 9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국기와 국가에 대한 법률을 지정하면서 그때부터 은근히 이걸 강요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 교차해가면서 우리가 좀 더 미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99년도인데, 근데 다시 9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낳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99년에 이런 걸 이제 폐지했는데 일본은 그 무렵부터 다시 이런 거 시작됐다는 얘기는 일본 내부의 우경화, 보수화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요. 아예 특히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지만 국기에 대한 이런 예를 표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제가 서강대 출신인데요. 서강대에서 지정 좌석제를 한 다음에 비어있는 자리를 갖다 체크를 해서 출결에 불이익을 줬거든요. 점수에. 근데 지금 안 일어나는 사람들 뒤에다가 번호를 붙이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교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갈등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자 이제 보수 언론과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뭐 국제시장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김평론가 문화평론도 하니까 보셨죠? 국제시장인가 뭔가. 예, 봤습니다. 거기 그 뭉클합니까? 그 국기 경례하는 장면이? 그 장면은요. 예. 모든 어떻게 보면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예. 그 장면을 보면서 희극적인 아이러니 혹은 풍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요. 남편이 이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독일에서 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다시 또뿐이라고 하는 간판을 지키고 자기 딸내 동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지로 또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내려요. 베트남으로 들어간다고. 네. 그러니까 같이 파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남편의 고통을 알았던 아내는 목숨 걸고 말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데 예. 그 장면에서 갑자기 애국가가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니까 아내에게 더 이상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남편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표정으로 다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네. 그러면 남들이 다 일어서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할아버지가 아내한테 핀잔이 섞여 있는 눈빛을 보내니까 억지로 아내가 다시 일어나서 경례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은 그러니까 김평론가가 볼 때는 풍자적인 성격의 장면이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을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아주 촌철살인의 장면으로 나중에는 인용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언급 한번 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지 네. 보셨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아, 영화를 봐도 잘못 해석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죠. 그나저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영화학자의 입장에서 그 장면이 갖는 미장센이나 무슨 풍자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이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태극기 개양 또는 하강 이게 과연 뭘 노리고 이러는 걸까? 단지 정부 수립 70주년 그것만을 강조해서 태극기를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뒤에 있는 어떤 정치적 상징 코드는 없는지 이런 걸 좀 분석받고 싶은 거죠. 실제로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이전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국기를 정하고 그리고 기미가요를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을 때 군국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이 제후나 혹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예를 표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제후나 왕의 예를 표하는 것이고 그런 예를 표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군사적인 어떤 행동들이 필요할 때 그런 의도를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징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국회 개항식과 둘러싸여서 굉장히 재미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인도하고 파키스탄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국회 개항식과 하강식을 하는데 서로가 막 경쟁하듯이 국회 개항식과 하강식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이유는 자신들이 더 정당하고 그렇게 단일화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되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갈등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갈등들을 위압을 통해서 봉합시키거나 혹은 누르기 위한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징으로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어리 담겨 있는 태극기가 활용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관공서는 물론 국기 아침에 이렇게 올리고 저녁 해지면 내리고 그렇게 하겠죠? 하고 있겠죠? 그럼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냐면 해가 지더라도 국기를 개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을 좀 더 많이 허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는 거리에 국기가 달려있는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저녁 때도? 예, 왜냐면은 3.1절 앞서서 국기를 미리 개양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놨거든요, 넓게. 예. 그러니까 국기에 대해서 어떤 예를 표시하고 국기를 갖다 끔찍히 상징화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아이러니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국기 그 자체는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그 도덕적인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징은 상징으로서 보고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서 내용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평론가, 이런 반론 같은 것도 있어요. 명백히 있는데, 일테면 말이죠. 미국 학교 같은 데서, 미국에서도 학교에서는 국기 개양, 그리고 강화식을 한다. 그리고, 미국 전체 도시지는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 같은 데서는 국경일에, 관공서는 물론이고 상가, 그 다음에 개인 소유 건물에도 국기가 아주 막 출렁인다. 하나 아니고 막 여러 개를 다는 곳도 있다. 꼭 이것을 전체주의의 발로라고 보기보다는 선열들,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이 국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희생한 분들,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체주의적인 요소로만 보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그 선진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그 문화이고, 그리고 네. 많은 부분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깃발이라고 하는 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라든가 군국주의의 의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의 어떤 상징이라든가 또 다른 식의 문화를 만들어서 채워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실제로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헌법과 이 국가에 대한 법률이 서로 상충한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자신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기에는 분명히 그 일정한 회귀라 혹은 국기라고 하는 그런 단일한 그런 그 상징 아래 모든 권위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들에 나는 반대한다라고 나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예의를 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김평론가 말씀은? 그렇죠. 실제로 국기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 나한테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자진해서 그런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욱 중요한 거지, 강제적으로 그것을 자꾸 하게끔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만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태극기를 사랑하는 모습들은 네. 태극기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그 나라는 모두가 정말 그 높낮이 없이 평등한 그런 대접들을 받을 수 있는 네. 최소한의 기회의 균등들이 살아있고 서로의 인권들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지금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커지고 또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커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런 국가에 대한 어떤 존재의 의미조차도 의심스러워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정말 국민이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네. 우선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런 우리의 상징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인이 예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동별로 태극기 꼬지대를 만들고 뭐하고 시간을 정해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집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단적인 하나만 들면 네. 우리가 그 붉은 악마들이 거대한 태극기를 올릴 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태극기 하강식 관련해서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봤고요. 마침 피에리아라는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신 댓글 하나 읽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시죠.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네, 아주 시적절한 시 올려주신 청취자분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